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 찻집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찻집 창업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뭐냐면 찻집 창업을 할 때 좀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총 저희가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컨셉, 어떤 컨셉을 잡을 것이냐, 어떠한 찻집을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딩, 처음에 이 찻집을 오픈할 때 어떤 이름과 어떤 로고를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창업에 대한 비용, 얼마나 내가 예산을 가지고 찻집 오픈을 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위치에다가 오픈을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간을 어떤 인테리어를 할 거냐.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요. 각 부분마다 이제 내용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조금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찻집을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찻집을 오픈을 했었고, 저자본으로 했었고, 근데 그게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망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했는데 뭐 또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망했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엄청 잘 됐다가 또 코로나가 터졌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찻집 창업과 관련된 우여곡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찻집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이 엄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찻집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데를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찻집 어디 있어요? 뭔가 약간 전통 찻집, 뭔가 약간 대추차 나오고, 그리고 뭐 쌍화차 나오고, 이런 찻집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오설록 같이 뭔가 우리나라 차를 하는데 되게 세련되게 하는 곳도 생각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하동 같은 데 갔을 때 뭔가 차를 재배하는 시골에 있는 느낌의 찻집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연남동, 연희동, 선수동, 뭐 서울수 뭐 이런데 굉장히 세련된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찻집들도 있거든요. 되게 많은 종류의 찻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찻집을 오픈을 할 때 처음에 어떤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찻집을 내가 할 거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찻집을 하면 다 똑같은 찻집 아니야? 아니에요. 찻집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클래식한 찻집에서도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양식도 팔고 뭐 짜장면도 팔고 회도 팔고 다 그래요? 아니죠. 내가 뭔가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면, 뭔가 치킨 전문점이면 치킨, 아니면 양식이면 양식 스파게티, 아니면 일식이면 초밥,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거와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찻집이라 그래서 그냥 모든 차를 다 파는 곳 물론 있죠. 근데 그런 곳은 전문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뭔가 뾰족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찻집을 할 때는 조금 뾰족하게 전문성 있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찻집은 진짜 너무 종류가 많지만 크게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찻집은 찻잎 자체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고 그 중국에 많아요. 중국에 가면 대부분의 모든 찻집들은 찻잎을 파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앉으면 차를 공짜로 계속 우려줘요. 이것도 마셔봐, 저것도 마셔봐, 이것도 마셔봐. 이게 너가 지금 이 차 마시는 시간을 즐겨, 이 여유를 즐겨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그 중에 마시는 차를 너가 사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찻집을 간다는 건 차를 그 안에서 사온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차 마시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차관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그 차 마시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중국에서의 찻집은 차를 사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대부분 집에서 마셔요. 밖에서까지 차를 마시거나 하지는 잘 않아요. 만약에 이런 찻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차를 수입을 좀 많이 하세요. 대부분의 수입하는 분들이 이런 형태의 찻집을 오픈을 합니다. 왜냐면 차를 수입하시는 분들은 원가가 좀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를 계속 여러 가지를 주면서 이 사람이 맛있는 차를 선정해서 그거를 이제 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찻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서
차를 마시고 그 시간을 향유하고 거기서 이제 보내는 시간들을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티하우스의 형태의 찻집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전자는 진짜 너무 전문적인 영역의 부분이에요. 내가 현지에 가서 차도 수입을 해야 되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성이 없고 경쟁력이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첫 번째 찻집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구독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 후자, 우리가 찻집, 시간을 향유하는 그런 티하우스의 역할로서 제가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티하우스를 할 거냐, 어떤 찻집을 할 거냐, 크게 4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식이랑 똑같아. 우리가 식당을 크게 뭐 한 4개 정도로 나누면 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 더 하면은 뭐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 약간 제 3국의 음식이 있잖아요. 차도 똑같아요. 한국차, 중국차, 일본차, 그리고 서양차,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에서 뭔가 하나를 선정하는 게 좋다. 물론 그 안에서 뭐 2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다 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누군가가 그 찻집을 생각했을 때, 아, 야, 거기는 한국차 전문점이야. 야, 거기는 중국차가 전문점이야. 야, 여기는 홍차인데 약간 애프터눈 티 세트랑 스콘이랑 홍차랑 마시면 진짜 맛있어. 아, 거기 밀크티도 맛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딱 포지션이 명확해야 그 찻집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찻집을 오픈할 때는 내가 한국차를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본차, 중국차, 서양차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거와 어울리는 톤 앤 매너의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한국차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연희동에 있는 다도레라는 찻집을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워크인으로는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예약을 해서 한국차를 코스로 즐기는 곳인데 거기는 한국차만 해요. 한국차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동 지역에서 나온 녹차, 뭐 보성 지역에서 나온 발효차, 제주 지역에서 나온 말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생산지에서 나오는 6대 다류의 차를 취급하는 곳. 그리고 다도레 같은 데 가보면 실제 찻잎으로 만든 거 말고도 뭐 감잎차라든지 뭐 비트차라든지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든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도레 하면은 한국차인 거예요. 연희동에 위치해 있고 가서 뭐 여러 종류의 한국차를 테스트하면서 거기서 내가 마시는 차를 또 사올 수도 있는, 그래서 거기는 포지셔닝이 한국 젊은 느낌의 약간 세련된 느낌의 한국차, 그게 약간 포지셔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꽤 오랫동안 가게를 해오셨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국차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북촌에 있는 월하보이, 여기는 보이차 전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차 안에서도 보이차로 좀 더 뾰족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전문성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국스럽게 멋있게 해놓고, 그리고 산소화는 조금 더 중국스럽다기보다는 모던한 느낌인데 굉장히 많은, 차 리스트로 따지면 아마 공부차랑 산소화가 이 메뉴판 리스트로 따지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종류의 그 중국차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됐고, 최근에 GD와 기안84 그리고 코쿤, 이게 3명이서 차를 마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한남동에 있는 산소화라는 곳입니다. 산소화는 근데 한국차도 있고 홍차도 있어요. 근데 중국차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워낙 많은 종류의 메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중국차 쪽으로 좀 더 특색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양차, 뭔가 홍차 중심이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합정동에 있는 티에리스, 이런 데는 홍차, 완전 대표님이 홍차, 물론 차 덕후지만 홍차, 다즐링에 대한 굉장히 그 집요함이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어떻게 이 정도로 집요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산지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티들을 테이스팅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뭔가 딱 찻집을 오픈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진짜 전통적인 일반적인 그런 티 하우스를 얘기해드린 거, 그거 말고도 형태가 많아요. 뭐냐면 티 카페의 형태가 있어요. 티 카페는 뭐냐면 약간 좀 캐주얼한, 그리고 커피도 같이 파는, 전 이거를 이제 티 카페라고 생각을 해요. 티 하우스는 아니다. 이런 티 카페는 커피도 같이 팔고, 그리고 좀 디저트도 같이 있고, 약간 차 마시는 시간, 차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디저트랑 같이 먹으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티카페 형태도 있다. 티카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찻집을 오픈하신다면 저는 커피를 좀 빼고 처음부터 좀 집중해서 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세상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파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팔지 않더라도 뭐 밀크티라든지 아이스티라든지 뭐 쉐이크라든지 충분히 티 메뉴로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커피를 팔아야 된다? 왜냐면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그리고 커피를 하는 순간 그 찻집에서 차 향기가 나기는 좀 힘들어요. 커피 향기가 워낙 강하고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찻집에 들어가면 차 향기가 났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내가 외곽에 조금 큰 부지를 사서 한다, 뭐 지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커피 파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뭐 카페 진정성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차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지만 커피도 되게 맛있게 하시거든요. 아니면 카페 드 첼시, 그건 김포에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진짜 엄청난 홍차와 관련된 앤틱부터 애프터누트까지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거기도 커피 있어요. 그 베리에이션 음료도 있고. 약간 외곽에 대형 카페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티카페로 하는 게 조금 더 약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좀 이색적일 수 있다. 그리고 티를 활용한 칵테일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있는 칵테일, 그리고 알코올이 없는 목테일, 이런 거를 티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담에 있는 바 티센트, 거기는 완전 진짜 티로 전문적인 칵테일 바예요.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TM프루프, 여기는 차에 대해서 엄청 전문성이 있어서 이걸 집요하게 팠다기보다는 약간 티와 관련된 시그니처 칵테일이 있는 그런 컨셉의 바. 그리고 북촌에 있는 오설록,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오설록에 가면은, 북촌은 목테일만 판매하고요, 술 있는 건 판매하지 않고, 한남동에 있는 오설록 티바에서는 이제 술이 있는 음료들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저트 카페인데, 디저트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만약에 자리가 있다, 좌석이 있다 그랬을 때 커피를 하는 것보다는 전 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또 커피는 커피 머신이 있어야 되고 기물도 사야 되는데, 티는 티팟이랑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티컵이랑. 그리고 디저트랑 먹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커피보다 티가 조금 더 디저트의 섬세한 맛을 즐기기에 좋다, 페어링 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커피는 기본적으로 좀 세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뭐 게이샤라든지 뭐 드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티라이크한 커피들도 많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커피는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저트, 섬세한 디저트를 먹을 땐 그걸 좀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티는 굉장히 기본 성격 자체가 연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디저트와 페어링 했을 때 그런 디저트의 섬세함을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디저트 카페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티를 라인업 해놓으시고 그거랑 같이 페어링해서 판매하면 저는 굉장한 좋은 형태의 매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갔던 디저트 카페 중에 옛날에 연희동에 있을 때는 르솔레이라는 디저트 가게가, 이제 제가 그 안에서 마셨을 때 간단하게 티 종류만 몇 개 있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가게가 좁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남동을 옮기고 나서는 제가 그 디저트를 테이크아웃만 해서 티를 판매하는지 커피도 같이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그랬고,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제인, 거기 디저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 그 디저트랑 칵테일을 주로 팔아요. 칵테일을 주로 파는데 칵테일이 아닌 메뉴에는 커피는 없고 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티랑 페어링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그 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정도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딩이에요. 우리가 브랜드를 아이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이가 나올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힐지, 어떤 밥을 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뭐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찻집을 오픈한다는 건 세상에 내 아이가 나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름도 지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더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브랜딩을 처음에 그 과정을 반드시 겪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브랜드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오픈을 했었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고 컨셉이 있었으니까 그 두 개를 붙여서 했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내가 되게 안일하게 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브랜드와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브랜드를 오픈하려고 이런 노트, 흰색 노트 하나랑 그리고 책 3권 들고 제가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갔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 정리한 그 노트가 있거든요. 그 지금 가끔 볼 때마다 너무 웃겨. 근데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치니까 이게 브랜드가 세상에 나올 때 제 마음가짐과 각오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좋았던 책을 3권 정도 추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자본이 있어서 크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계속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작게 시작해야 되고 뾰족해야 되고 날카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작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큰 브랜드를 이길 수 있다. 작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큰 브랜드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홍성태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보면서 하나하나 줄 그어가면서 내 브랜드와 대입해가면서 읽었던 책이고, 같은 교수님인데 이제 조금 더 쉽게 나온 책이 있어요. 나음보다 다름으로. 이렇게 좀 3가지 책은 꼭 읽고 처음에 브랜드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브랜드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고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 철학은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 브랜드에서 많이 고민하면 어떤 브랜드가 세상에 나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나올 수 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다른 브랜드 예시도 많이 보고, 이 브랜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내가 세상에 어떤 브랜드를 갖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철학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름도 내가 어떠한 내 가치를, 내가 브랜드 가치를,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전달할 건가라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이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절대 안 나와요. 저는 이 이름 하나 나오는데도 수개월이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진 않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로고 만들고 브랜드와 관련된 퍼스널 컬러를 정하고 이런 이미지 톤 앤 매너를 만드는 건 내가 못해요.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브랜드에 대한 철학과 이름 정하는 건 내가 하되, 그런 것들이 소스가 있어야 이 로고를 만드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면 내가 충분한 생각을 통해서 그 소스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전달해 주면 그걸 재료로서 잘 요리해 줄 거다. 그래서 로고를 만들거나 그런 이미지적인 거를 만드실 땐 꼭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절대 싼 거 찾지 마시고 최소한 전 200만 원, 300만 원 얘기 드려요. 평생 갈 브랜드예요. 내가 이 브랜드 1년, 2년 할 거 생각하고 오픈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아니면 어떠면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가 이어서 할 정도에까지 각오를 하고 브랜드를 하지 않으면 이건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200만 원, 300만 원, 어쩌면 그 이상의 비용을 줘서라도 절대 아깝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브랜딩을 잘하는,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랑 합이 잘 맞는다면 그 사람한테 추가 비용을 줘서 내가 공간을 만들 때 인테리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톤 앤 매너나 어떠한 가구들을 놓고 어떤 컬러를 했으면 좋겠는지까지 같이 컨설팅을 받으면 정말 멋있는 매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창업 비용이에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창업을 할 거냐. 근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찻집 창업의 가장 좋은 점은 저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예요. 제가 실제로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봤었고, 아도 대표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데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는 거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F&B 중에서 최소한 1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면 전 5천만 원 이내를 추천드려요. 1억 이상은 절대 하지 마라. 1억 이상 할 거면 다른 거 하셔라. 왜냐면 1억을 투자해서 이걸 회수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특히 찻집은 더 오랜 시간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서 찻집 창업하는 건 저는 추천 안 한다. 3천만 원 창업을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만약에 5천만 원 여유가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창업을 하고 2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은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시고 1천만 원 가지고 저는 제품 디자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찻집을 만들면 제가 그 장점 중에 찻잎을 파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찻잎을 팔려면 그런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재질의 어떤 디자인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사고 싶은 감정이 드는지 내가 이거 선물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조금 더 멋있는 우리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면, 그리고 다른 매장에 납품까지 하면은 굉장히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3,000만 원 창업 계획 추천드리고, 만약 5,000만 원 있다고 하면 이런 제품을 멋있게 만드는 것까지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인데요. 찻집은 그때 제가 애견 동반 카페랑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찻집을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찾아서 와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여기 가볼까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찻집은 대부분 찾아서 들어오고 그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때문에 굳이 위치가 좋지 않아도 된다. 약간 동네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남동, 연희동, 뭐 성수동, 서울숲, 한남동, 이렇게 동네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반드시 좋은 입지를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여유 있으면 뭐 좋은 입지 좋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저자본 창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보다는 조금 더 우리 찻집이 조용할 수 있는 한적한 곳, 아니면 뷰가 좋은 곳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핫한 상권이에요. 제가 첫 번째 창업을 연남동에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확실히 연남동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황금 시간대에는 자리가 없어요. 다 웨이팅이에요. 그래서 핫한 상권이 갖고 있는 장점 분명히 있지만, 반면의 단점은 내가 찻집을 오픈한다면 경쟁사가 대부분 카페예요. 연남동에 카페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그들 사이에서 튀려면 얼마나 멋있는 인테리어와 얼마나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경쟁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한 상권에 있을 때에 이슈가 있어요. 보통 매거진 같은 데서 이제 연남동을 촬영을 할 때 보통 카테고리별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당, 맛있는 식당, 어떤 뭐 되게 이쁜 소품샵, 아니면 어떤 굉장히 멋있는 카페,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찻집은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가게 수 대비 어떤 매체에 있어서 노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상권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오픈할 때 보통 아파트 단지라든지 오피스텔 상권이라든지 주거 상권에도 굉장히 큰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찻집은 동네 장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단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를 마시는 인구 자체가 적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차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사실 뷰가 좋은 상권이에요. 뭔가 한강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멋진 풍경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숲이 보인다던가, 이런 매장들에 대한 장점이 훨씬 찻집과 잘 어울린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숲에 있는 마차차 같은 경우에 봄이나 여름에 앞에 이렇게 풀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 뷰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그 힐링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홍차 때 설명드렸던 뭐 TLS 같은 경우도 지금 합정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약간의 한강이 보이는 그 뷰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힐링이 되거든요. 북촌에 있는 이제 차차 티클럽 같은 경우에는 한옥이다 보니까 그 한옥에서 주는 그런 여유로움, 공간감, 그리고 이런 나무와 관련된 소재, 이런 걸 보면서도 힐링을 하게 되니까, 을왕리에 차덕분인가? 거기에 뷰 보면은 진짜 와, 바다가 이렇게 뷰 보이는 찻집 있어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와우 포인트가 없으면 외곽은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다음에 하게 되면 외곽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제 노하우인데, 저는 어디 매장을 오픈할 때 그 건너편에 있는 가게든지 그 옆에 있는 가게든지 하루 종일 가 있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그 동네를 계속 걸어요. 계속 돌아요. 근데 이거는 발품 안 팔면은 절대 모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살 때, 집을 살 때 그 동네를 계속 분석하는 것처럼, 연남동이다. 연남동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중심으로 가지를 뻗친 데 가야지, 정 말도 안 되는 저쪽에도 연남동이래. 연남동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안 다녀. 연희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은 그 길이 있어요. 그 사러가 마트 있는 그 길, 거기서 뻗어 나가야지. 뭐 저기 산 쪽이야, 저기 주택가 저 안쪽인데 연희동이래. 연희동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간다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동네를 많이 다녀보셔야 되고 그 가게에 그 동네에 유명한 가게들을 반드시 다 가보고 이게 어디 위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찻집이 너무 많은 동네면 제가 찻집을 오픈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찻집은 어차피 사람이 하루에 2개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는 동네는 되게 좋아, 인프라도 잘 형성돼 있어, 핫한 가게도 많아, 찻집이 없네? 그러면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동네에 잘 되는 가게 가보고 내가 오픈하려는 곳 근처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있어 봐라. 이건 아마 어떤 영상을 봐도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예산이 있고 이제 어디에다가 오픈할지 정해져 있으면 그 안을 공간을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예산에 기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간, 이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장면을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찻집 사장님, 그러니까 이 가게를 준비하고 계신 주인분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레퍼런스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게의 컬러를 어떻게 할 건지, 조명을 어떻게 할 건지,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 쓸 건지, 바는 어떤 걸 짤 거고, 거기에 소재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기물을 넣을 건지, 어떻게 위치를 배열할 건지, 모든 것에 대한 걸 찻집 사장님이 아셔야 돼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인테리어 업자에 맡긴다? 여유 있으면은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사실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맡기더라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관여해야 된다. 저는 제가 오픈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인테리어를 당연히 맡겼죠. 제가 뭐 페인트 칠이나 전기공사, 바닥공사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인테리어 맡겼지만, 제가 오픈하는 매장에서 일주일 내내 가 있었어요. 가서 그 안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필 같은 걸 그려놓고, 그리고 바는 이제 이렇게 짜야 되겠다 하면서 줄 잡아가지고 분필로 바닥을 그려놓고,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콘센트 있어야 돼, 여기서 설거지 할 거야, 그럼 여기는 수도가 있어야 돼, 조명은 여기서 여기 비춰야 되고, 조명은 여기는 이렇게 툭 떨어지는 펜던트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 내 마음에 쏙 드는 매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멋있는 매장 하기 쉽지 않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진짜 이쁜 빈티지 테이블이나 빈티지 조명, 빈티지 의자 같은 것들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빈티지 제품들, 그리고 고가거든요. 요즘엔 의자 하나에도 빈티지 체어 뭐 싼 건 10만 원, 비싼 거는 7, 80만 원 해요. 근데 그런 걸 둠으로써 가게가 굉장히 중심이 잡히고 굉장히 멋있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가게를 그만뒀을 때 제값을 두고 판매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임스 체어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빈티지 임스 체어를 그 당시에 35만 원 주고 샀는데, 제가 가게 정리하고 팔 때 6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게 정리할 때 오히려 돈을 더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의자 중에 수요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재테크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바나 이런 장식장이나 짤 것만 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내가 발품을 팔아서 하나하나 빈티지 소품 같은 것들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가 찻집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그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영상 보고도 만약에 나는 찻집 창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댓글 다 보고 이런 부분 궁금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또 다른 영상을 제가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찻집사장 채널에 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찻집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